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뉴스와이드는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오후는 저희 뉴스와이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4일 선고는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이고 탄핵안 통과일로부터 111일 만입니다. 지난 2월 변론 종결 후 38일 만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문서 한 장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른바 지라시라고 해가지고 여러 글들이 퍼져 있었죠. 공식적으로 헌재가 밝힌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헌재 변론에서는 대통령 윤석열을 피청구인이라고 부릅니다.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선고를 4월 4일 11시에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일시하고 장소가 나와 있죠. 저희 오늘 뉴스 와이드에서는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시작부터 앞으로 전망까지 해드릴 텐데요. 먼저요. 그동안 오늘 선고가 있기까지 헌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몽상에 빠져있던 권력자가 무너뜨리려 한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요. 헌재가 4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생중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생중계를 하겠다는 건지. 일반인들의 방청도 허용을 했고요. 그렇다면 그동안 변론에 참석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도 참석을 하는지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먼저 김유진 아나운서. 네. 오늘 탄핵 선고 기일이 정해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결국 확정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장고를 거듭하던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결정했습니다. 오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를 해봐도 훨씬 그렇죠. 오래 걸렸습니다. 예.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에 변론 종결 후에 선고까지 걸린 시간으로 봐도 또 탄핵 소추 후에 걸린 시간으로 봐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된 겁니다. 예. 재판관들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평의를 열고 선고기일 지정 절차를 진행한 뒤에 바로 양측에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임주혜 변호사님,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두 명의 재판관이 4월 18일 날 퇴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상당히 늦은 건데 왜 이렇게까지 늦어졌다고 보세요? 사실 여러 가지 예측들이 지금 나와 있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일단 원인을 꼽을 수 있는 건요. 헌법재판소가 업무가 굉장히 과중했습니다. 예. 여러 건의 탄핵 심판 동시에 진행이 되었고 그 사이사이 권한쟁의 심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선고가 내리기까지 절대적인 시간이 걸렸다.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그거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갖는 그 사회적인 파장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재판관들이 최대한 전원 일치된 의견을 내기 위해 평의를 계속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꼽을 수 있는 부분은 그 가운데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이 구속 취소 결정에서 어떤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같은 부분들이 쟁점이 됐거든요. 예.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어떤 절차적인 흠결을
없이 최종 결론에 이르러야 된다. 그 논리 구성에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임 변호사님도 이제 법조인이시다 보니까 언제 선고할지 스스로 조금 예측을 해보셨을 수도 있고 질문도 좀 받으셨을 텐데 4일 예상하셨어요? 사실 예측이 번번이 틀렸었습니다. 예. 저도 3월부터 이제 금요일일 것이다라는 예측은 누구나 좀 했던 상황이었고요. 주말이 있어야지 그래도 사회적인 영향력을 좀 줄일 수 있다. 예. 좀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금요일일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됐지만 그 시기가 번번이 저도 틀렸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나올 것이라는 부분은 거듭 강조를 해왔습니다. 두 재판관이 퇴임을 하면 6인 체제가 됩니다. 6인 체제 하에서 변론은 진행할 수 있어도 선고까지 가능할지는 법적으로 논란이 충분히 있을 그렇죠.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재판부에서는 4월 4일 이 두 재판관의 퇴임 전이자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주를 넘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더해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여기 보면 변론을 종결한 날이 2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선고가 4월 4일, 38일 동안 진행이 된 건데 평의가요. 앞서 2명의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주 내에 다 끝났습니다. 그 전례와 비교를 해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가 얼마나 오래 걸린 건지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김유진 아나운서 어떻게 네.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그 전에 헌재에서 변론을 했을 때는 지연 중계라고 해가지고 네. 텀을 두고 공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생중계하죠. 맞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에 심판 전 상황이 생중계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인들의 방청도 허용이 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전 사례와 좀 비교를 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때도 생중계가 됐었습니다. 예. 또 하나 볼 부분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는 일반인 방청이 허용이 됐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경쟁률이 무려 800대 1을 기록했다고 800대 1 이었어요? 하더라고요. 네, 이게 19,000여 명이 몰렸는데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24명이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 24명을 추첨을 해서 방청권을 배분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워낙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 정도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게 되지 않을까. 예. 혹은 더 높은 경쟁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재변 씨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관심이 과열이 돼서 혹시 물리적 충돌이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상의 우려 때문에 생중계 여부라던가 아니면 일반 방청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깊었으리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 측면 그리고 이번 선고가 갖는 그런 사회적인 의미 같은 부분들을 고려할 때 최종적으로는 생중계와 일반 방청을 허용했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안전에는 정말 만전을 기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경찰력들도 지금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요. 일명 진공 상태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헌법재판소 주변에 대해서 완전히 통제가 가능하도록 이 무정차 통과라던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인 조치들을 동원을 해서 국민들이 다치는 일, 그런 예.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스스로도 좀 감정을 내려놓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반인 방청을 허용한다. 그러면 이게 결정하는 방식이 또 따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나요? 누구든지 신청을 통해서 선발이 된다면 방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워낙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사실 방청이 가능한 그 인원이 제한적입니다. 예. 이번에도 한 20석 정도가 일반인 방청 몫으로 배정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자추첨 방식을 통해서 방청 가능한 인원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예, 이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이날도 헌재 출석을 할 것이냐. 그동안에 있었던 변론에는 꾸준히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전직 대통령과는 달랐습니다. 제 기억에는 전직 대통령 선고일 날 대통령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좀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현재까지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출석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다고 정해진 밝혔습니다. 바는 없다. 네, 예. 그 말은 출석할 수도 있다고 그렇죠. 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법적으로 보자면 뭐 청구인 측인 국회나 피청구인인 측인 윤석열 대통령이 선고 당일에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전직 대통령들의 이 탄핵 심판 선고일에 두 예. 전직 대통령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좀 다른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이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출석을 해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랬죠.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서는 모습까지 보여줬었거든요. 맞아요. 예. 이런 점들을 감안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선고일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예. 봅니다. 현재까지 대리인단이 밝힌 입장은 미정입니다. 미정.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글쎄요. 대리인단 입장에서도 오늘 결과를 오늘 오전에 받았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를 두고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럼 네. 우리가 선고 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우선 현재는 선고 전날 늦은 오후 혹은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임박해서 하는 이유는 보안 유지를 위해서라고 그렇죠. 하는데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재판관들은 당일 오전에 최종 평일 열어서 결정문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평결에서는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나서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영배 소장 권한 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결론이 도출이 되면 파면이나 기각이나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해서 최종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을 한다고 하고요. 이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선고 직전의 현장 상황은 어떨까라고 좀 그려보면 예. 재판관들은 1층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정각에 맞춰서 대심판정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재판장석 중앙에는 문영배 대행이 앉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재판관들은 취임한 순서대로 입장해서 문 대행의 양쪽으로 좀 자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는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한다. 그리고 사건 번호, 사건명을 읽으면 바로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내용 한번 볼게요. 임조혜 변호사님. 이게 평의가 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결하고 결정문을 완성하는 거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고 평의가 그만큼 오래 걸렸고 이 과정은 굉장히 짧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지만 결정문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버전의 초안은 이미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연구관 등을 통해서 지금 인용, 기각, 각하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된 학설도 조사를 하고 논문 예. 같은 부분 이전의 사례들을 참고해서 여러 버전의 결정문의 초안은 이미 작성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이 평의와 평결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론을 취할 것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논거, 논리를 취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평결 이후에 다듬는다 이렇게 예.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심판 결과를 주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낭독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또 하나요, 임 변호사님. 이 헌재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재심의 기회가 없고 저 심판 결과가 나오는 즉시 발효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는 그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받아드는 즉시 그 자체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정확한 주문 낭독 시간까지 기재를 합니다. 아, 시간까지요? 그렇죠. 뭐 10시 21분 이렇게 정확하게 그 시간이 기재가 되게 되고 예. 그 선고 시점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 탄핵 인용 결정이 난다면 그 자체로서 바로 대통령직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만약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면 그 순간부터 대통령직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헌법재판관 8명입니다. 이 8명이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될지 또 이 뭐 보수 이념, 보수에 가깝다, 진보에 가깝다, 중립에 가깝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희가 한번 좀 직접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언론에서는 성향을 좀 나누고 있어요. 진보 성향의 재판관 4명, 중도 보수 2명, 보수 2명. 그동안 여러 차례 뭐 뉴스를 통해서 몇 명이 뭐 찬성하면 인용이 되고 기각이 되고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6명 이상이 찬성이면 이제 인용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윤 대통령 파면은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 인용 의견을 내야지만 통과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은 앞서서 변호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반대로 재판관 8명 중에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예, 임주혜 변호사님.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인용, 기각, 각하 이렇게 3가지인 거죠. 그렇죠. 크게 보자면 이 세 갈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한다, 인용, 절차적인 흠결이 있다, 각하. 탄핵에 이를 정도가 아니다, 기각 이렇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물론 그 가운데 최종적인 결론에는 동의를 하지만 결론에 이르는 논거가 다를 때 소수 의견으로서 별개나 보충 의견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정은 결국 판결문을 확인해야지 그 주문 낭독 순간까지는 확인이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예, 그동안 헌재에서는 무려 11번의 변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쟁점이 돼 있는데 저희가 앞부분에서는 쟁점을 좀 간략하게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포고령 작성, 일단은 계엄이 선포됐을 당시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고요. 포고령 작성도 주요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국회를 무력화시킬 의도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국회 봉쇄 여부입니다. 그리고 선관위에는 왜 군을 투입했느냐, 실제 지시가 대통령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투입한 이유는 무엇이냐를 두고 소추인단과 대리인단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었는데 저희가 일단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점이 가장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까요? 결국 지금 제시되고 있는 이 4가지 키워드가 주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자체를 선포한 행위라던가 포고문을 작성한 부분, 그리고 군이 투입됐는지 국회 봉쇄를 시도했는지 이것이 사실상 이 탄핵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탄핵이 되려면 2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쟁점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데가 있는지 이 위반 여부에 대해서 1단계 판단을 거치게 되고요. 만약 위반되는 점이 있다고 해도 과연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 즉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한 위반 사항인지 이 2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1차적으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사안들 중에 법률과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고요. 위반되는 정도가 극심해서 중대해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지 이 2단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 사실 제시된 이 4가지 안건들이 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죠. 이 자체로서 사실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판단을 가릴 그 기점은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일단 4가지로 쟁점을 정리했는데 그 4가지 상황에서 하나만 어겨도 그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4가지를 다 합쳐서 판단을 하게 되나요? 이전에 있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서도 그렇고요. 다른 검사 3인이나 최재일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이 되었는데 여러 사안들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되는 부분은 있다는 인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에 이르지 않는다는 결론을 받았거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서도 이 4가지 중에 4가지 다든 1가지, 2가지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을 받아도 결국 중요한 건 이 중 1가지라도 과연 그 위반의 정도가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가입니다. 개수보다는 그것이 탄핵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4일 11시가 되면은 헌법재판소를 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주문이라는 거를 읽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전원일치 판단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된다고 해요. 요지를 읽고 주문. 반대나 별개 의견이 있었을 경우에는 또 다르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결이 선고되고 몇 초면은 어쨌든 전원일치가 됐는지 아닌지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 하지만 이것도 예. 재판관들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의 선례나 지금까지의 그런 관례들을 보자면 이런 부분들이 지켜져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만약 전원 일치된 의견이라면 그 요지부터 낭독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저런 요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하나요? 그렇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도 예. 그러니까 이유가 되는 부분을 먼저 낭독을 하고 최후의 결론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아. 전원일치 의견이라면 이렇고요. 예. 만약 전원일치 의견이 아닐 때는 또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반대 의견이나 별개 의견 같은 부분이 있을 때는 주문을 낭독하고 그 이후에 다수 의견, 별개 의견, 반대 의견 같은 순서로 낭독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전원일치 의견이 도달했는가 도달하지 못했는가는 바로 몇 분 안에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앞서 두 전직 대통령의 선고가 됐을 때에 저희가 시간과 이 분량을 한번 봤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5분 36초가 소요가 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21분 39초. 근데 임주혜 변호사 저희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보도하면서 두 전직 대통령 과거의 사례들을 적용해서 판단을 많이 해봤는데 많이 틀렸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선고 기일을 예측하는 부분이 그랬죠. 예. 이 두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되고 11일에서 14일 정도, 그러니까 2주 내에 선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2주를 훌쩍 넘겼고 한 달도 넘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이제 관례나 선례 같은 부분이 반드시 지켜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전에 어떻게 해왔는가는 예측하는 데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사실 쟁점 같은 부분도 좀 다양했다고 볼 수 있고 양측이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을 오간 만큼 그 이유를 설시하는 부분이 다소 길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합니다. 예. 하지만 이 변론에 드는 이 시간, 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데 드는 시간은 과연 소수 의견이 존재하는가, 반대 의견이나 별개 의견, 보충 의견 같은 부분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20분에서 30분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만약 소수 의견 존재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길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소수 의견이 있다면은 이제 반대나 별개 의견이 있을 텐데 이때는 소수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도 다 직접 그 이유를 설명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서도 확인이 가능했는데 이와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다면 이 부분도 이제 관련된 법이 개정되어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총 걸리는 시간은 소수 의견이 존재하느냐 여부에 따라서도 충분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예. 앞서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오늘 헌재 선고일이 이제 공표가 되면서 경찰의 긴장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저희가 여러 보도를 통해서 주변의 학교라든가 이런 문제 좀 전해드렸는데 이제 김유진 아나운서 날이 정해졌으니까 경찰이 본격적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부는 일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판결 불복이나 또 헌재 침입 가능성 등 만반의 사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에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경찰력을 100% 투입을 하게 되는데요. 예. 지금 오늘 낮 1시부로 경찰이 헌재 인근 100m가량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라는 통보를 그 근처에 있는 농성 천막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진공 상태가 뭐냐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헌재 인근에 일반인들은 출입을 아예 만들겠다, 불허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예. 경찰은 지금 또 안국역 사거리에서 헌재 방향으로 향하는 북총로에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내일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소집해서 이날 경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안국역 주변이 그쪽이 좀 헌법재판소가 있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당일에는 구급요원이랑 구급차도 배치가 되게 되고요. 서울시에서도 안전대책을 마련을 하게 되는데 특히 그간의 대규모 집회가 많이 있었던 곳을 중심으로 해서 예. 안국역이나 광화문 시청, 한강진역, 여의도역을 중심으로 중점 관리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예. 서울시교육청은 선고 당일에 헌재 반경 1km 이내에 있는 11개 학교를 휴교할 예정이라고 전해집니다. 예.
벌써부터 좀 안국역 인근에 대해서 경찰이 조금 강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임 변호사님, 글쎄요, 저희가 서부지법 사태를 또 한 번 겪었고 그동안의 집회 과정을 지켜보면은 좀 불상사 대비 좀 만전을 기해야 돼요, 지금. 그렇죠. 사실 이전의 사례를 보더라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이래도 시민들이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대표적인 게 경찰 버스를 한 집회 참가자가 탈취했던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예. 이제 50회 정도 이제 벽을 들이받거나 하다가 이제 시민이 무고한 목숨을 잃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인파에 깔려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됩니다. 그럼요. 이제 안전사고에 정말 각별히 유의를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현재 선고 얘기는 잠시 뒤에 정각 코너에서 더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기로 하고요. 다른 내용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늦게 장제원 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건 좀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영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에서 국민의힘의 총선승을 응원하겠습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언론에서 많이 와가지고 제 경험들 그리고 감동 어젯밤 장제원 전 의원이 오피스텔에서요 숨진 채 발견되면서 좀 충격을 줬습니다. 어젯밤 한 11시 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김유진 아나운서 좀 사건 경위를 좀 볼까요? 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예.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 시절이던 2015년 11월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로 고소가 돼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장 전 의원은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한 바 있습니다. 예. 당초 고소인 측은 오늘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는데요.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예. 이 사건이 애초에 여기 볼까요? 좀 발생한 시점이 2015년입니다. 그러니까 9년 전에 부산의 모 대학에서 장 전 의원이 부총장으로 재임 시에 당시 비서와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경찰에 이미 사진이나 영상 등을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웅혁 교수님 오셨는데 이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장 전 의원이 그동안에 언론에서는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라고 좀 강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된 이유는 좀 배경은 뭐로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경찰 조사를 28일 날 그 받았고 더군다나 지금 이 피해자 측에서 예. 사실 원래 아무 일이 없었으면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이 지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런 등등에 대한 상당한 그 압박감이 심적인 극단적인 선택으로 치닫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더군다나 지금까지 쭉 그 부인했던 그 내용들을 반박하는 그러한 영상 등이 이제 등장하다 보니까 예. 바꿔 얘기하면 외박도 안 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구체적인 그 영상에서 나타난 그런 사항들, 예. 즉 그 장소도 그 호텔이었고 또 더군다나 이 휴대폰도 고 장제원 의원의 것으로 이렇게 또 밝혀졌고 예. 그렇다 본다면 지금까지 그 부인을 했던 그런 사항 등을 사실상 유지하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물론 이제 법적으로 그와 같은 신빙성을 계속 다투어 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상당한 이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혹시 구체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증거 이외에 또 새로운 진술 증거나 또 물적 증거가
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또는 두려움도 아. 이와 같은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이 피해자가 그 당시에 이렇게 준비해 나왔던 이른바 여러 형태의 그런 과학적 증거들을 소위 말해서 지금 잘 헤쳐나가고 법정에 가서 신빙성 여부 또는 증거 능력 또는 증명력을 다투어 볼 것에 대한 상당한 그 유력한 정치인으로서 헤쳐나가는데 그 압박감 같은 것 예. 것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의 심적 동인이 아니었던가 예. 평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닥쳤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장전 의원 자필 유서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뭐 내용은 가족에게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고 경찰의 발표를 보면은 일단 타살 혐의점은 없다는 것이 경찰의 1차 조사 결과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런데 애초에 처음에 사건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 장전 의원은 아주 강하게 여러 차례 부인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 부인을 해온 상황이었습니다. 28일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도 이와 같이 부인하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예. 이후에도 이제 언론과의 대응을 통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 2015년도에 일어날 일을 10년이나 거의 다 지나서 이렇게 새로 제기하는 것은 음모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해오기도 했었는데요. 예. 아마도 지금 진행되는 과정 측에서 고소인 측이 새로운 증거 같은 부분들을 제시하면서 또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이 사건 직후에 이 두 사람이 나눈 그런 대화 내용들, 문자 같은 부분들이 지금 공개가 되었고 예. 돈 봉투를 건넨 의혹 같은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 장 전 의원 측에서는 이 전후에 있던 문자 맥락 같은 부분들이 다 앞뒤가 잘려있는 편집된 부분이다라고 주장을 해왔고요. 예. 돈 봉투 같은 부분도 건넨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제 사망하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기는 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예, 경찰에 이제 피해자 측이 제출한 것들이 조금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당시 호텔방 안에서 촬영한 영상은 사실 어제 한 방송사에서 보도를 이미 했었고요. 이 피해자 몸에서 나온 남성 DNA 검출된 결과도 경찰에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훈혁 교수님,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은 혐의 입증에는 어느 정도 근거가 되는 상황이었던 걸까요? 아무래도 그 이제 물적 증거로서는 이 10년 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 특정인의 생체 정보가 특정 부위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이런 점과 또 그 당시에 본인이 그 작성해 나왔던 그 자필 메모 등도 이른바 그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인정되는 그런 이제 문건이기 때문에 예. 그 판사의 그 심증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이제 역할을 했었을 가능성이 이제 큰 것이고요. 예. 더군다나 지금 공소시효가 이제 이 성범죄 관련 같은 경우 이제 10년인데 어쨌든 그 공소시효가 지금 다 도과된 것, 10년이요? 네, 도과되지 예.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또한 그 요건에는 이제 그 부합이 되는 것이고요. 예. 다만 이제 좀 의심스럽게 혹시 그 방어권 그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왜 그 시점에서 바로 법적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예. 이렇게 그 10년이나 지난 입장에서 이 취한 것이 이와 같은 증거를 다퉈 볼 직한 요소도 충분히 되긴 합니다만 초기에는 뭐 그런 뭐 얘기가 나오긴 네. 했었죠. 근데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그 성범죄 피해자의 그 특성이 예. 본인이 겪었던 그와 같은 상황을 공개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그 그렇죠. 압박감이 크고요. 예. 그래서 가장 신고가 안 되는 범죄, 즉 암수율이 높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암수라고 하는 것은 어두울 암자를 써서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성범죄의 그 특성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황으로 그 봐서는 이 피해자가 나름의 뭐 용기를 내서 이 공식적으로 신고와 다시 고소 절차를 밟은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질문에 그 다시 답변을 정리하게 되면은 지금 본인의 진술이 상당히 신용성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과학적인 수사의 여러 가지 그 결과들 또 해바라기 산터에서 확보된 시료 뭐 등등으로 봐서는 법정에서 상당한 압박감을 이 장 의원이 느낄 만한 증거가 현출이 되는 상황이었고 또 이외에도 아직 밝혀져 있지 않은 혹시 그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에서 이와 유사한 또는 증명력 더 가질 수 있는
뭐 증거도 또 혹시 준비했던 것은 아닌가를 보게 되면은 예. 어쨌든 나름대로의 그 입증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은 뭐 충족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뭐 예. 추정해 볼 대목입니다. 그 오늘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은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수정 이제 당협위원장이죠. 피해자의 안전을 꼭 도모해 달라.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법적인 판결은 나진 않았지만 예. 물론 이제 그 피의자가 사망을 해서 뭐 공소권 없음으로 뭐 종료가 될 것이지만 일단 그 외관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른바 그 권력형 성범죄의 그 모습을 띈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을 일단 해봄직한 거죠. 예. 과거에 뭐 유사한 사례가 그 뭐 충남 도지사 또 부산 또 시장 또 서울시장 등이 이른바 상하 관계에서 소위 그 권력의 위계 질서 속에서 예. 그 여성 비서 등을 외압을 이용해서 이제 성적인 이 강압을 행한 이것이 이제 그 권력형 성범죄의 모습인데 그런 경우 실체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거나 실체 진실 발견에 관심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또는 그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거나 예. 또는 그 사실관계가 그 왜곡이 되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봐왔었죠. 예. 더군다나 이를테면 피해자를 피해 호손이라고 뭐 칭을 한다든가 또 피해자 다음이 있어야 이것은 성폭행이었던 것은 아니냐 등등이 이른바 대표적인 우리가 봐왔던 이른바 그 2차 가해자화의 예. 모습이었는데 이번 그 사항에서도 그럴 위험성이 상당히 그 크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적어도 성적 인지 또 성인지 감수성을 최대한 발현해서 예.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그 어떤 것보다 지금 두터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뭐 이런 평가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 예. 것이죠. 임 변호사님 결국 이게 장전 의원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렇게 종결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형사적인 책임은 더 이상 물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그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장제원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권력의 핵심 인물로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죠. 친윤 중에 친윤이라고도 했었는데 김유진 아나운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 여정이 좀 길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장제원 전 의원은 부산 사상에서 3선을 지낸 이 지역 대표 정치인이었는데요. 하지만 그간의 정치 여정을 보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예. 19대 총선에서는 공천을 받지 못했고요. 20대 총선에서는 공천에 탈락했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가기로 해서 새누리당을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에 입당을 했다가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이력도 있습니다. 장 전 의원의 정치적 위상은 2021년 이후로 굉장히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예.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경선을 뛸 때부터 함께 했고요. 당선 이후에는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게 되면서 그랬죠. 대표적인 윤핵관으로 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이렇게 최정점에 다가간 것이 오히려 독이 됐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요. 예. 지난 22대 총선 때 당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내에서 쇄신 요구가 계속 분출이 되니까 불출마 압박을 하게 되면서 2선으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후에 좀 조용한 행보를 이어오다가 최근에 이 2015년의 사건을 불거지면서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게 됐고요. 예. 오늘 이런 소식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배우 김수현 씨가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21일 만에 직접 공개석상에서 그 부분을 해명을 했는데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저와 고인은 5년 전 1년여 정도 교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교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스타 김수현이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 선택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도구로 돌아오면 어떡할까.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다시 눈물의 여왕이 방영족이던 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다시 그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좀 쟁점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김유진 아나운서. 저희가 뉴스와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좀 처음 전해드려서 그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2월 16일 배우 김세론 씨가 안타까운 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죠. 이후에 김세론 씨의 유족 측이 약 한 달여 뒤에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서 배우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 시절에 김세론 씨와 교제를 했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서요.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 시절에 김수현 씨와 나눴던 메신저 내용이라든지 편지 등을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수현 씨는 의혹이 제기된 지 21일 만인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교제한 건 맞다. 하지만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에 만났던 건 아니다라고 유족 측의 입장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 시절에 교제를 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과 이 채무학번 두 가지인데 일단 이 부분이요. 미성년자 시절에 교제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김세론 양이 미성년자였을 당시부터 교제의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 김세론 양을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간 이진호 유튜버를 고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온 것은 처음에는 사귄 적이 전혀 없다는 거짓말을 하다가 사귀었다는 증거가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없이 이제는 성인 이후에만 사귀었다고 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김수현 씨의 입장과 사건 관계인들이 고 김세론 양에 대한 무분별한 사생활 폭로 및 허위사실 유포였습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먼저요. 이 부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교제는 한 건 맞는데 미성년 시절이었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 얘기가 달라요.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김수현 씨는 아예 교제 사실 자체를 부인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관련된 증거 같은 부분들이 공개된 이후에 성인이 된 이후에 1년 정도 교제한 것은 맞다. 하지만 미성년자 시절에 교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측이 굉장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고 김세론 씨가 예전에 SNS에 김수현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당시에 이제 김수현 씨는 이것이 어떤 사실 무근이다. 왜 올렸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어떤 해명을 해놓으면서 고 김세론 씨가 굉장히 또 많은 악플에 시달리면서 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족 측에서는 이렇게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라던가 메시지를 공개하는 이유가 결국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생활이 담긴 사진 등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주장을 펴고 있어서 양측이 이와 관련해서는 결국 끝까지 법적 분쟁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후 교수님, 어제 김수현 씨가 직접 나와서 저렇게 저희가 봤지만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자회견하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론은 어때요? 여론이 좀 싸늘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반응이 전반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40분 동안 오열을 하긴 했는데 정작 그 중요한 소위 말해서 그 미성년자 시절에 교제를 했는가 여부에 그 기자들의 질문 자체의 시간 자체를 마련하지 않고 바로 뭐 퇴장했다라고 하는 이런 점이라든가 더군다나 그 울음을 그렇게 많이 터뜨렸는데 과연 그 오열의 그 의미가 그 본인이 너무 피해를 봤다, 억울하다. 그것만 너무 또 부각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평가도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그렇게 예를 들면 같은 거짓말을 사실을 했던 것은 인정을 했죠. 즉 1년은 성인 되고 나서 사귀었다. 그런데 그 이유 자체가 이른바 그 스타 김수현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 얘기하는 것도 일반적인 그 보편적인 정서하고는 조금 떨어진 이런 반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봄직한 것이고요. 그렇게 오열을 했지만 또 그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아주 감성이 아닌 명확한 이성을 또 발동을 해서 증거를 또 제시하고 있는 이런 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를테면 주고받았던 사람이 내가 아닌, 즉
유족 측에서 조작을 한 것이다. 예. 뭐 이런 또 얘기를 그와 같은 이제 감성의 그 오열 속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자연스럽지 않은 이런 예. 점이 또 있었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그 손해배상과 관련돼서 유족까지 포함을 시켜서 무려 120억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현한 것도 예. 그러면 이 울음의 과연 의미가 이제 무엇이겠는가 등을 종합해 보면 그 일반적인 그 여론은 예. 상당히 조금 차가운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뭐 그 소송 얘기는 저희가 뒤에서 한번 더 볼 텐데 일단 그냥 전반적인 여론은 좋지 않다고 이웅욱 교수님 전해 주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유족 측이 공개한 카톡 대화가 편집됐다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의 유족은 제가 고인의 전 남자친구라는 이유로 제가 고인을 죽음으로 몰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자백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너는 미성년자 때부터 고인을 농락했다. 돈으로 고인을 압박해서 죽게 했다. 너는 살인자다. 제가 잘못한 일은 얼마든지 인정하겠습니다.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웅혁 교수님 요약하면 이건 것 같아요. 그 고인과 김수현 씨가 나눈 대화가 편집이 돼서 사설업체에 맡긴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라는 건데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소위 말해서 그 저자 동일인 분석 기법을 활용했다라고 하는데 예. 이것이 이를테면 그 사설 업체의 그 나름대로의 그 언어학적 판단에 근거해서 동일이라면 예를 들면 문법 스타일이라든가 문법의 오류도 동일하고 또 표현의 방식도 동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예. 전반적으로 유족이 이와 같은 자료들을 다 조작했다라고 강변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그 질문에 답을 하게 되면 이것이 과학적 증거냐 또는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느냐 이것하고는 완전히 그 별개의 그 이야기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과학적 증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판례가 그 구축이 돼 있는데요. 뭐 신뢰성도 있어야 되고 그 기본 분석 원칙이 일정한 분과학이 있어서 거기서 다 인정을 받는 그래서 이를테면 DNA라든가 뭐 혈액 검사라든가 이것은 과학적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있지만 예.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일 개인이 이렇게 발명해낸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 자료와 본인의 주장을 나름대로 뒷받침하는 하나의 그 보조 자료로서는 역할을 하지만 예. 이것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거나 또 과연 이것이 증거로서 현출될 수 있느냐 이것은 변론으로 봐야 됨이 타당하다고 그래요?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미성년 시절 교제 의혹을 전해드렸는데 또 하나 의혹이 있는 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이 7억 원으로 상징이 되는 이 내용 증명을 보내서 김수현 씨 측에서 심리적 압박을 상당히 받아왔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이고요. 김수현 배우 측은 그렇지 않다는 건데 유족 측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수현 씨 측에서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내용 증명을 보낸 걸 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협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 증명을 받았을 적에 고 김세론 양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고 힘들어했는지 그런 점을 두려움을 느꼈을 거라는 점을 표현한 것이었고 임주혜 변호사님 이게 좀 법적인 문제여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고 김세론 씨가 이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서 막대한 위약금을 물게 되었는데요. 예. 이 위약금, 이 7억 원 상당에 대해서 이제 김수현 씨의 소속자 측에서 변제를 해준 상황인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수현 씨 소속사 측에서는 고 김세론 씨에게 2차례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는데요. 예. 그 내용 증명의 내용 자체는 사실상 일상적으로 이제 채무를 독촉할 때 보내는 내용 증명은 맞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일을 정해서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 증명인데 사실상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보내는 수준의 내용 증명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 내용 증명을 받기까지의 전후의 상황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예. 지금 김세론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린 나이였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7억 원이라는 금액은 막대한 금액입니다. 한 개인이 다 변제하기에는 이런 막대한 금액을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소속자가 나에게 당장 변제를 하라고 요청하는 그런 공식적인 문서를 받는다면 예. 정신적으로는 압박이 되고 위축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어떤 법적인 의미를 갖는 건지, 지금 당장 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어떤 피해를 입는지, 이런 부분을 논리적으로 따져볼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 김세론 씨의 변호인 측에서는 지금 형법상 협박이 문제된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고 김세론 씨가 압박을 받았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을까,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이 채무의 압박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예. 오히려 김수현 씨 측에서는 관련된 녹취 같은 부분들을 제시를 하면서 이것은 채무를 당장 갚으라는 압박 용도가 아니라 어쨌든 회사 대 회사, 소속사 대 소속사로 금전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인 만큼 이것을 갚지 않게 해주면 오히려 소속사가 배임 혐의, 그러니까 회사 돈을 함부로 썼다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위해서 어떤 형식을 갖추기 위해 내용 증명을 보낸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수현 씨가 관여한 바는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예. 어제 김수현 씨가 했던 내용은 그 의혹과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소속사가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임 변호사, 이게 이제 뭐 법률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김세론 씨 당시의 입장을 생각해 보고, 저도 뭐 그렇지만 내용 증명이라는 걸 갑자기 받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변호사 입장에서는요, 내용 증명 법원에서 보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누구나 그래서. 보낼 수 있는 문서입니다. 당장 지금 이 내용 증명에 응답하지 않으면 모든 법적 조치 취하겠다고 써 있지만 그렇다고 내일 당장 소송 걸리는 일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관련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이것을 받았을 때 그런 정신적인 충격이라던가 압박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부분은 주변 어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허심탄회하게 조언을 해주고 관련된 쟁점들을 좀 알려줄 수는 없었을까. 참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예. 그러면서요, 어제 김수현 씨 측에서는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유족 측에 대해서도 120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를 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임주혜 변호사님, 이게요, 120억이면은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런 금액은 어떻게 산출이 되는 겁니까? 사실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 소송 가액에 따라서 인지대 송당료 같은 부분, 그러니까 소송 비용도 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큰 액수를 손해배상 신청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수현 씨의 현재 상황을 좀 고려할 측면이 있는데, 지금 김수현 씨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라던가 대화 내역 같은 것들이 무차별적으로 공개가 되면서, 그러니까 정통방법상 명예훼손,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책임을 묻고 있고요. 민사적으로도 이런 불법 행위에 기해 나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이 김수현 씨가 사실 대단한 스타잖아요. 관련해서 지금 작품도 개봉 예정이었는데 이 작품도 지금 공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각종 뭐 광고라던가 행사 같은 부분, 취소에 따른 위약금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산정해서 일단 손해액으로 120억을 책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제 김수현 씨 기자회견을 해외 팬들도 역시 지켜봤는데, 김유진 아나운서, 이 회견을 지켜본 해외 분들이 1,300만 명이요? 맞습니다. 네, 해외 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하면 한류 스타이기도 하고요. 근데 해외 팬들의 반응이 굉장히 싸늘했다고 합니다. 김수현 씨가 고인에게 사과하지 않은 점, 또 마치 드라마 속 캐릭터처럼 단장을 하고 기자회견장에 나온 점, 이런 점을 들어서 좀 진정성을 의심하는 그런 분위기가 읽히고 있는데요. SNS에서도 악어의 눈물이다, 고인을 또 한 번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이런
게시물들이 수천 회씩 리포스트 되는 등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지지와 응원을 표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제 기자회견을 앞두고 기자회견장이 있었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서요. 브라질 팬들이 보낸 응원 트럭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이게 좀 준비돼서 세워져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용혁 교수님, 국회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이 김수현 방지법 청원? 이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니까 뭐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형법에 그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고 하는 그 조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그 김수현 씨 측에서도 성인이 되고 나서 교제를 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성인이 되고 나서 뭐 이를테면 뭐 스킨십도 뭐 했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기준을 이제 성인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이 이제 왜 그러느냐? 그 미성년자 의제 그 강간죄에 의하면 우리가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 없이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미성년 같은 경우는 설령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정한 의미의 동의가 아니고 소위 말해서 생각이 부족하니까 나이를 이를테면 많이 올리게 되면은 그 보호할 수 있는, 즉 처벌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지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김수현 씨 그 진술에 의하면 소위 만약에 교제를 그 15세 때 김세롬 씨하고 했다.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조건은 있죠. 혹시 일정한 뭐 성관계를 가졌다, 스킨십을 했다. 그런데 나이가 15세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처벌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거 처벌이 안 되니까 이 13세가 이제 기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19세로 올리게 되면 설령 동의를 해도 이것의 처벌의 폭이 더 커진다. 즉 성범죄의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지니까 예. 이렇게 나이를 상향을 해서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그 사항을 두텁게 보호를 하자. 예. 이런 취지로 그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나이를 상향하자라고 청원이 어저께 대폭 몰려든 이런 내용입니다. 뭐 임 변호사님 할 얘기 있으세요? 그렇죠. 사실 이와 같은 경우에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요. 앞서 교수님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16세 미만인 경우라고 한다면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함께 관계를 맺은 성년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이 문제될 당시에는 해당 연령이 더 낮았기 때문에 김수현 씨가 사실상 어떤 경우라도 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같은 부분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여전히 미성년자와 교제 같은 부분은 도의적인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되고요. 지금 현재로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16세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법적으로 미성년자로 볼 수 있는 19세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또 이런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앞서 저희가 처음에 전해드렸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된 정치권 분위기 앞으로 전망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심판 각하하라. 내란 후계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것입니다. 딱 3명의 헌법재판관을 거명하면서 파면하지 않으면 을사오적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테러를 사주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재판을 인민재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민주당은 존재 자체가 국헌 문란입니다. 헌재가 빠른 시간 내에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입니다. 4월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파면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국민 앞에 구하는 바입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4월 4일 11시로 선고기일이 정해졌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예상하셨어요? 어떤 걸요? 그러니까 날짜 4월 4일 날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각자가 뭐 이번 주에 할 거야, 다음 주에 할 거야. 뭐 생각해 보면 한 달 전부터 이번 주 금요일에 할 거야. 모두 그랬죠. 네, 모두. 계속 그 얘기를 해왔는데 네. 실제로 그걸 예상한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그건 헌법재판관들께서 결정하시는 건데 저는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기자들 사이에서 또 떠도는 그런 여러 가지 밭글들, 우리 일명 지라시라고 얘기하는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잖아요. 그 뭐 국민의힘에도 돌고 민주당에도 돌고 기자들 사이에서도 돌고 다 돌았지만 돌이켜 보면 다 틀렸다. 맞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4일로 결정한 이유는 분석하실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4월 2일 날 그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이전에 만약에 판결이 내려버리면 재보궐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보궐선거를 건너뛰어야 된다, 넘어가야 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3월 26일 날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판결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를 고려하느라고 시간이 뒤로 늦춰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예. 김지호 대변인께서도 똑같은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예상 못하시죠? 저희 어쨌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3월 중순부터 이번 주에는 결정이 난다. 계속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 언론들도 그렇게 기사를 썼던 것 같습니다. 이르면이라는 단서를. 예. 근데 사실 이제 4월 들어서는 4월 18일에 2명의 헌법재판관들이 퇴임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큰일 났구나. 4월 18일까지 결정이 안 나면 우리나라가 정말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들이 많아서 이번 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언제 판결을 할지 그것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요? 긴장감이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아까 김종혁 최고위원 말씀하셨듯이 4월 2일 보궐선거하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이 선거일 지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한 예상들은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얘기는 이미 결론은 나 있었고 정부적으로 시간을 태길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최근 들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자체도 30분 내에 끝내는 경우가 많았고 또 헌법연구관들에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런 이런 보도 얘기가 있었죠. 한 2주간 계속됐기 때문에 시기를 좀 조절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거 관련해 가지고 여권에서 좀 나오는 얘기를 보면 김종혁 최고위원님 4월 4일이란 선거 날짜에 좀 의미를 부여하나요, 여권에서는? 그게 뭐 4월 4일이기 때문에 4대 4다 뭐 그래서 기각이다 그런 얘기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건 뭐 주술적인 거고요. 그런 얘기. 또나 그 날짜를 그 반대쪽에서는 그 4월 4일이니까 죽을 사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11시기 때문에 그걸 한자로 표현하면 왕이다. 그래서 뭐 왕이 죽는다. 뭐 이런 식의 무슨 주술적인 얘기들을 막 돌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좀 얘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 농담이라도 그런 무슨 전혀 근거 없는 얘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도부에서 이 헌재 발표에 대해서 지도부가 좀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좀 예상대로긴 하지만 글쎄 한번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희들은 당연히 기각을 희망을 합니다만은 그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뭐 유혈 사태니 뭐 이런 얘기 운운하면서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 입장에서도 승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만장일치 확신합니다. 사실은 헌법을 위배한 상황에서 발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파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인터뷰에서 두 가지 부분이 눈에 띕니다. 하나는 승복 여부를 기자들이 물어보고요. 또 하나는 결과 어떻게 될 거냐라고 예상을 하는데 김 대변인께서 이 예상부터 저희가 한번 볼게요. 그동안에 참 많은 말들이 많았습니다. 몇 대 몇인지
글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어떻게? 저는 당연히 8대 0으로 파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인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 자체가 그냥 일상적이거나 뭐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국권을 침탈하고 예. 내란 혐의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12월 3일 날 모든 국민이 다 봤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상식적인 판결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사실은 뭐 임기가 2년 넘게 남아 있는 대통령이고 그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어떤 파면 결정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더군다나 극우 지지층에서 헌법재판소를 뭐 이렇게 침탈한다거나 또 법원에 대한 폭력 소요 사태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나름의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일정에 대해서 그런 판단을 안 한다면 사실은 또 폭력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법원으로서는 큰 피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고려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종혁 최고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늦어진 거는요. 지금 돌이켜 보면 또 그럴 만한 사정이 좀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 탄핵이 됐잖아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감사원장하고 또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 그래서 4명에 대해서 그것도 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중간에 보면 민주당에서 이제 줄탄핵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줄탄핵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시간을 좀 끌었던 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결과는요? 결과는 사실 그냥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예. 5가지인가 그렇잖아요. 비상계엄의 적법성, 그다음에 국회에 군을 보낸 거, 선관위에 군을 보낸 거, 그다음에 체포영장, 체포조를 만들었었느냐, 체포하라고 했었느냐, 포고령이 적법한 거냐. 예. 근데 그 5가지는 사실은 첫 번째 비상계엄이 필요하다 안 하다는 것은 이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근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법을 어겼다,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뭐 누가 봐도 그런 거잖아요. 그건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단지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그게 중대하냐 아니냐 이걸 놓고 이제 그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마 인용이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이라는 것들이 정치재판이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보수 진영에서 임명된 그 3분의 재판관이 완강하게 거부를 한다면 그러면 뭐 기각이 될 가능성도 완전히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개인적인 이제 의견이 이제 첨가된 전망이시고 일단 당에서는 4대4 기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종혁 대변인, 이재명 대표 덕분에 헌재가 선고기를 확정했다라고 김지호 대변인. 이 박범계 의원의 발언은 어떻게 드셨어요? 저는 박범계 의원님의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이 그런 메시지를 냈다고 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기일을 정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결과도 만약에 그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과를 냈다면 또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궐선거 이전에 결과를 냈다면 헌재가 보궐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뭐 이러한 구설수가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타이밍을 잡아서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께. 아까 승복 얘기 인터뷰에 나왔는데 사실 앞서도 저희가 그날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예상해 봤을 때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동안의 정치권의 행보를 또 보면은 그런 여론을 부추기는 역할을 일정 부분 정치권이 해왔었고요. 그래서 헌재가 장고 끝에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이제 정치권도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를 또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당연히 승복을 해야 되고요. 저는 2분이 승복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권성동 우리 당의 원내대표는 얘기를 하셨어요.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2분은 사실상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제일 큰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시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2분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대선에서 선거가 표결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최종적으로는 상대편이 당신의 당선을 축하한다라고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걸로써 이게 법률적이 아닌 심리적인 선거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는 건 법률적인 결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지자들에 대한 정치적인 결론은 당사자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경우에도 인정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지금 갈라져 있는 우리나라 모습을 보면 너무나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승복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나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이 바쁘셔서 저의 이재명 대표의 승복 인터뷰를 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승복한다고 직접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셨고요. 따지고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소추의 기각 판결이 났을 때 민주당은 다 승복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시국에 승복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정치 지도자는 딱 한 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에서조차도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안 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만 결과에 승복하시면 정치권은 다 승복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이 1일이고 이제 4일이니까 이제 한 사흘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과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8년 전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뭐 회동을 계기 삼아서 선거에 승복하자고 선언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도 좀 이런 과정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같이 만나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야가 너무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갈등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로 뭐 만났을 때 호칭을 둘러싸고서 그 원내대표단 모임에서도 그렇게 어제도 좀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게 너무 볼상사납잖아요. 그런데 그 별로 옳지가 않은데 같이 모여서 승복을 하는 선언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고 따로라도 계속 메시지를 내주는 게 그러니까 4월 4일 결정될 때까지 자기 지지자들에게 이거 대한민국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든 승복을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해줬으면 좋겠어요. 굳이 만나서는 아니더라도.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게 상대편한테 하는 게 아니라 만나서 하는 건 그냥 쇼일 수도 있는데 자기 지지자 진영에 대고 하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 예를 들면 당연히 뭐 승복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승복하겠다라고 얘기를 정확히 해주시면 그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이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이 충돌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금요일이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거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헌재 재판관들이 몇 대 몇으로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하느냐 아니면은 뭐 반대 의견이 들어가느냐 몇 대 몇 이것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많이 미치겠죠 당연히. 예를 들면 8대 0으로 기각이나 혹은 인용이 된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거기에 반발하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지지자들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명분상으로 그렇게 내세우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6대 2나 7대 1까지 모르겠습니다. 6대 2 정도가 된다. 어떤 경우든 인용이 되더라도 예를 들면 인용이 됐을 때 기각이 됐는데 뭐 5대 3으로 기각이 됐다. 그러면 3명이 반대에 의해서 다수 의견을 이겨서 기각을 시킨 거잖아요. 6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굉장한 어떤 부작용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주말만 되면은 광화문 일대에서 굉장한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김 대변인께서도 이것도 최초의 김지호 대변인께서는 최초의 이 헌재 탄핵 심리가 시작이 됐을 때 만장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이 부분에 방점을 찍을 거다라는 전망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8대 0으로 만장일치로 인용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우 지지층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그간 행동을 보면은 8대0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승복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안장일치여도. 예, 그간에 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긴급 체포 과정에서도 뭐 그렇게까지 저항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했고 그 이후에 저항을 해서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세력, 그다음에 여론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서 지지세를 키워서 본인이 탄핵이 됐지만 정치적으로나 여론으로 지지할 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복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열은 어떻게 보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반대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역할도 더 중요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강하고 최초로 좀 승복 메시지를 내자 역제안을 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인사들이 평가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권성동, 권영세 이 양 대표가 승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극우 지지층들은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문자도 많이 보낸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내일 민주당 최고위가 아침에 열리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승복과 포용의 메시지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최고위에서요? 네. 예. 교육 최고 뭐 하실 얘기 있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지금 권성동이나 권영세 그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이 두 분 다 법조인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 결정을 반대한다,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예. 법조인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일부에서 분명히 격렬한 반대를 할 거예요.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뭐 반대의 경우에도 예, 반대의 수 경우도 있고. 마찬가지고요. 예. 그건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당에서 지금 당 지도부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하지만 또 이게 선거가 내려지면 곧바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인용이 된다면. 예, 인용이 된다면 그렇단 말입니다. 예. 뭐 기각이 된다면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대통령 복귀하는 직무에 거죠. 복귀하니까 예. 뭐 그건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는 건데 만약에 인용이 됐을 경우에 그렇다면 대선 전국으로 곧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과연 뭐 초반기에 강력한 반발이 있긴 하겠지만 예. 글쎄요. 그 대선이라는 큰 물결로 휩쓸려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의 언론에서도 그렇고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김지호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그 재판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이 실제 선거 결과, 본인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물론 사람마다 성향이 있고 예. 지지하는 그러한 정치 세력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오늘 헌법재판소의 선고 날짜가 발표되니까 주식시장이 폭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오랜만에 하락했습니다. 저는 우리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다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소신이나 성향 때문에 특정 세력을 편드는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법리와 팩트를 가지고 판단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지지층 사이에서는 김복현 재판관과 조현창 재판관에 대해서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분 재판관 모두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해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예. 결과는 저희가 4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선방된 이후에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이요. 탄핵 선고를 앞두고 책을 출간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저겁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비상계엄의 정당성 등을 담은 책이라고 합니다. 심평 변호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책이 나온다는 소식을 알렸고 예매가 가능한 시점까지 적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글쎄요. 이 시점에 책을 출간한다. 정치적 해석과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글쎄요, 근데 저기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을 했어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 책에 뭐 내용을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 헌재에서 마지막 최후 변론한 내용이 있잖아요. 예. 그걸 보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집어넣어서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밝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 책에 대한 최후 변론 전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예. 그걸 같이 엮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세워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게 뭘 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는지는 사실 내용을 읽어보지 않아서 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주장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이게 87 체제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80년대에 87 체제라는 게 지금 6공화국 체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6공화국 체제를 비판하면서 진보 귀족 그러니까 운동권 뭐 이런 분들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예. 그런 비판은 뭐 여러분들이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와 비슷한 책을 쓴 적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87 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면 87 체제는 지금 현재 6공화국 체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개헌을 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예. 혹시라도 종북 세력이나 반국가 세력을 싹쓸이한 우리들만의 대한민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시대착오입니다. 그런 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예.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종북이나 반국가 세력이 머리에다가 이마에다 이름 쓰고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간첩입니다라고 쓰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물리적인 것들을 동원해서 그런 사람들을 척결해서 없는 아주 증류소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 그건 아니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서 표현을 조금 정확히 해야 되겠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책을 출간한 것이 아니죠. 예, 거기에 헌재에서 최후 변론 전문이 이 책에 실렸다는 겁니다. 그 제목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현재 정치권 상황도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쌍탄핵, 뭐 헌법재판관 임명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오늘 선고 일자가 나오면서 약간 상황이 변하긴 했죠.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중대 결심을 얘기했고 탄핵까지 거론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기일을 좀 지켜보고 또 한편으로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기일과 결합이 돼서 고민을 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그 사유는 해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즉각 임명을 사실 주저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여야가 강하게 부딪힌 상황이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헌재가 선고일을 정하면서 약간 좀 지켜보자는 분위기로 간 것 같은데 김지호 대변인께서 좀 정확하게 민주당의 지금 입장과 방향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권한대행은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로서 또 대통령이 유구한 상황에서 헌법을 지키지 않은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탄핵 소추, 직무 정지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추진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기일이 정해졌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기재부 장관을 저희가 탄핵 소추한다. 그래서 직무 정지한다면 국가가 매우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해라, 법을 지켜라, 압박하는 수단도 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기일이 나왔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한 탄핵 소추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애초 기일도 정하고 국회 본회의에 내일인가요? 뭐 네. 보고할 예정이었는데 일단은 그거는 좀 멈추게 된다는 일단은 보고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또 국회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안건을 올릴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예. 사실 4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선고가 있는데 그 전후로 최상목
최상목 기재부 장관을 탄핵하는 거는 좀 정무적으로 무리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종혁 최고께서도 당분간 정치권의 그런 움직임은 정지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뭐 중대 결심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언제 탄핵이라고 얘기했냐. 예. 말장난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리고 제가 보기엔 민주당은요, 스스로 당의 신뢰를 엄청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한덕수 총리가 문제가 됐을 때 바로 탄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때 한 얘기가 뭐 오는 족족 탄핵해 주겠다. 그리고 5명을 한꺼번에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아니 도대체 민주당은 뭐 국가가 무정부 상태도 돼도 된다는 말이야? 라는 식의 어떤 불신감을 심어줬고 예. 그로 인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소속 대통령이 탄핵을 비상계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잘 올라가지 않았었잖아요, 한동안. 그런 것들은 민주당에 대한 불신, 스스로 신뢰를 깎아먹은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그 재판관을 임명 안 한 것은 위법한 것이지만 그것이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다시 돌아왔는데 마은혁 그 재판관 임명 안 하면 바로 탄핵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서두르고 있고 그리고 너무 힘이 있다고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국민들 모두가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종우 대표님께서 저는 물론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이 과하게 비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고위공직자가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우습게 안다면 법치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혼란스러울 때는 원칙,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수단이 그것이기 때문에 고육직책으로 그렇게 행사했을 뿐이 없었다. 예.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볼게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문제인데 민주당에서는 헌법적 의무다. 한덕수 대행이 해야 될 헌법적 의무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임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헌재에서도 이미 재판을 통해서 다 밝혔습니다. 예. 사실은 마은혁 재판관 관련해서는 지금 4개월째 임명이 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구인 체제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의 작금의 정말 대한민국 혼란에 저는 마은혁 재판관을 최상목 권한대행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안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이제는 다 해소됐으니까 내일이라도 한덕수 총리가 임명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상황만 보더라도 김종혁 최고위원님 막 여당에서 고발하고 또 권한대행에게 새로운 대통령목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해야 된다 의견도 나오고 굉장히 헌법재판관을 둘러싸고 굉장히 혼탁한 상황이었거든요. 법적으로 따지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한덕수 그 권한대행께서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은혁이라는 분을 민주당이 추천한 것들 이렇게 극단적인 분을 추천을 해야 되나요? 헌법재판관으로? 헌법재판관 외에 다른 분들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과거의 행적이라든가 운동권 행적이라든가 뭐 인민노련에 무슨 관계가 있었느냐 뭐네 이런 건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저렇게 극단적이지 않은 분을 아마 임명을 했더라면 그러면 논쟁이 될 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헌법재판관을 처음에 임명해달라고 계속 요구할 때도 민주당이 계속 반대해서 안 임명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런 탄핵 사태가 오니까 부랴부랴 막 임명하느라고 서둘렀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정치라는 게 당장의 이해관계, 이익 때문에 이렇게 그 결정을 했다가 결국 후회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경우의 수를 너무 다양하게 저희가 보기 때문에 김종우 대표님께 만약에 3일 선고 지정됐어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주당의 요구대로 만약에 임명을 한다고 하면 이제 또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평이라는 것 자체도 마은혁 재판관을 추가해서 평의할지 그냥 발표할지 결정하는 것도 헌법재판관들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결정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마은혁 재판관을 포함시켜서 결과를 뒤로 미룰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는 한덕수 권한대행님이 그냥 마음 편하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셔도 됩니다.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예. 김종혁 최고위원께 마지막으로 그거 여쭤볼게요. 저희가 뭐 3일 뒤면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 직무 복귀하느냐, 조기 대선이 치러지느냐입니다. 글쎄요, 그 이후의 정치권은 어떤 상황이든 분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 부분에 어떤 생각을 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좀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그렇다면 인용될 경우가 기각이 될 경우잖아요. 나눠서 한번 그렇죠. 생각해볼까요?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은 뭐 빠른 속도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겠죠. 그렇겠죠. 그런 거 그래서 아마 그 길거리에서 분출되던 갈등과 에너지가 대선 쪽으로 쏠려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기각이 될 경우에 수는 더 복잡해져요. 기각이 됐을 때. 네, 기각이 됐을 경우. 예를 들면 대통령은 기각이 됐으면 그 국무회의를 열었을 때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국회 가서도 얘기하고 헌법재판소에도 얘기를 했고 또 국무위원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거는 적법한 국무회의가 아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대통령은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한 그런 국무위원들과 함께 계속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8대 0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대 3이나 이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놓고서 아마 민주당에서 또 엄청 항의를 하기 시작하겠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전국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